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의 대명사 주대명입니다. 오늘 파7 이론 특강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form이라고 하죠. 양식 그리고 그 외의 각종 서식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form은 각종 신청서라든지 어떤 일반적인 어떤 서식, 그죠? 회사에 들어가셔도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뭐 주문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상에서의 어떤 여러 서식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익숙함, 서식에 대해서 얼마 정도 익숙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익 시험이 이 폼이 들어가 있는데 이 폼 같은 경우에는 그 폼들이 갖고 있는 종류 또 그 용도에 따라 가지고 물어보고자 하는 정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양식별로 주요 정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토익 시험에서 폼 중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인보이스입니다. 우리 보통 송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보이스. 이 인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bill이라고도 하고 statement라고도 할 수 있어요. paraphrasing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보이스를 주고 인보이스를 언급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메일인데 가격과 관련해서 인보이스를 첨부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statement나 또는 bill처럼 인식될 수 있어요. 사실 인보이스의 정의를 내리기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글이 있으면 그 글에 이렇게 표가 들어가요. 표가 들어가서 구입한 물품이 뭐고 단가가 얼마고 이렇게 총 합계가 얼마다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의 지문을 다 인보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보이스는 주문 확인서, 주문 내역서 역할도 하지만 물건을 받았을 때 박스를 열면 이 물건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확인하라는 체크리스트처럼 송장의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문한 물건들 이렇게 물건들에 대한 내용 맞으면 이 금액으로 너 돈을 달라는 뜻으로 청구서의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보이스가 주문 내역 확인서의 서머리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빌 청구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주문한 물품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인보이스에서 꼭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주문한 물품이 뭐고 주문자가 누구고 배송지가 누구고 청구지가 어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지불 수단에 대한 부분들을 자주 물어봐요. 지불 수단 방법이 뭔가. 그래서 보통 뭐 지불 수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죠? 현금이라든지 책 또는 크레딧 카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잘 물어봅니다.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 payment method라고 하죠. 그래서 payment method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 두시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주문자, 배송지, 청구지가 같을 때도 있어요. 내가 우리 집으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엄마 카드를 가지고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주면 받는 사람은 여자친구, 청구하는 사람은 엄마 카드죠. 엄마죠. 그리고 주문자는 나. 세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문자에 대해서는 order 해가지고 나오지만 배송지 같은 경우는 ship to 그리고 청구지는 bill to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ship to와 bill to가 다를 수 있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bill to mom, ship to my girlfriend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양식에서 보면 특히 이제 하단 부분이죠. 하단 부분에 보면은 기울어진 글자가 있어요. 기울어진 글자. 또는 굵은 글씨 있죠. 그래서 기울어진 거나 굵은 글씨는 주목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글자를 기울여 놨겠어요? 왜 굵은 글씨를 했겠어요? 당연히 사람들의 주목, 시선을 끌기 위한 거죠. 그 이유는 당연히 그 정보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기울어진 글씨나 굵은 글씨는 문제의 타겟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글의 하단부죠. 글의 하단부. 글의 하단부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인보이스의 경우에 또 인보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에 보면 물품들 리스트 밑에 쭉 중간에 보면 총 금액이 얼마다 이런 거 나오는데 보면 여기에 이런 것이 있어요. 혹시 디파짓이 있진 않는지. 디파짓이 있다라는 거는 뭐예요? 앞전에 돈을 얼마 미리 넣어놓은 게 있다라는 거죠. 또는 outstanding balance 특히 중요하죠. outstanding balance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납금 같은 게 있는지 이전에 돈을 아직 안 낸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shipping fee, shipping
배송료 같은 것이 붙었는지 shipping and handling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 또 주목받는 부분이 디스카운트 여부입니다. 할인 여부죠. 할인을 받았거나 또는 무료로 뭘 줬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출제 타겟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할인받은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배송료가 붙진 않았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인보이스에서 아주 중요한 출제 타겟이기 때문에 꼭 두 부분은 확인해 둡니다. 그래서 인보이스의 그 결제 총 금액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아웃스탠딩 듀는 없는지 또는 디스카운트나 쇼핑 피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 두세요. 이게 만약에 더블 패스지 2중 또는 3중 지문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광고에 뉴 커스터머에 대해서는 쇼핑을 무료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밑에 인보이스가 철수의 인보이스인데 거기에 만약 쇼핑 피가 0 돼 있으면 그럼 이거 뭐예요? 결국 철수가 뉴 커스터머일 수 있다라고 추론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항상 쇼핑 피가 붙었는지 할인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전화 메모로 가보죠. 텔레폰 메시지는 요즘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일단 전화 건 목적에 대해서는 꼭 물어봅니다. 왜 전화 걸었는가? 항상 87의 지문에서는 글 쓴 목적은 늘 물어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세 사람이 등장해요. 전화를 건 사람, 통화하려고 했던 사람, 원래 통화하고 싶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전화벨이 울려서 대신 받아준 사람이죠. 특히 이 사람은 엑스트라에 해당됩니다. taken by라고 보통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전화 받았다. 그걸 적어놓는 이유는 나중에 메시지 내용에 뭔가 확인할 게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거 전화 누가 받았어요. 근데 이름이 없으면 확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받았다라고 적어놔야 문제가 생기거나 행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자, 아무튼 taken by는 extra예요. 하지만 가끔 이 taken by 한 사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 사람은 원래 통화하려고 했던 사람하고 동료라는 거 정도는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받아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taken by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a colleague거나 coworker다 또는 someone who share the office 사무실을 같이 쓰는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출제를 잘합니다. 참고해 두세요. 자, 그리고 레주메 같은 거 이력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는 지원하는 직책이 어디인지 보통 이게 코드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광고랑 결합이 되는 경우에 그래서 보통 구인 광고하고 함께 이력서는 구인 광고와 함께 이중 지문으로 세팅이 되죠. 특히 구인 광고에서는 requirement 자격 요건 그리고 요 자격 요건이 중요한데 이것이 이력서에서는 나는 이러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qualification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사에서 요구하는 requirement하고 이 사람이 지원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qualification하고 얼마나 매치되는가. 이게 초점이죠. 결국 회사에서는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한다. 근데 이력서에는 나는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 그럼 이제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물어봐요. 그래서 광고에서 언급한 requirement하고 그리고 레주메에서 언급되고 있는 qualification에서 매치되는 부분 또는 가끔 디스매치되는 부분을 묻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이번에 지원하는데 만약에 떨어진다면 왜 떨어질까요? 물어봐요. 만약 광고에서 requirement는 at least 2 years of experience 그래서 최소 2년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력서에 보면 1년 6개월 일했다라고 돼 있어요. 6개월이 모자라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찾는 거 좋아합니다. 이력서에서의 교육이라든지 또는 working background 또는 educational background 같은 경우는 최신순으로 나열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장 최근에 일했던 곳이거나 가장 최근에 받았던 교육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일하던 사람은 처음에 있는 부분,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현재 직장에 대한 정보니까 이 사람이 현재 어디서 일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이력서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정보가 그 정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스케줄에 대한 부분들도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보통 스케줄이라고도 하고 어떤 일정표 같은 거로는 itinerary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itinerary 하고 schedule, paraphraseing도 한번 주목해 주세요.
특히 일종표 같은 경우에는 압축적으로 표현된 이게 압축적이라기보다는 줄임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as soon as 같은 거 asap 이렇게 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줄임 표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도 미리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다음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출장 일정 같은 경우 자주 등장하는데 이 경우는 출발 장소, 도착 장소 이 부분들의 시간들 있죠.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혼동을 유발하는 문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출발 시간이 10시, 도착 시간이 5시인데 그 시간을 서로 바꿔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죠. 특히 이 질문을 한번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when leave 서울이라는 질문은 언제 서울을 출발하느냐라는 뜻이에요. 근데 when leave for 서울 하게 되면 서울을 향해서 언제 출발하냐 뜻이니까 이제는 서울로 돌아오는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출발 도착 시간에서 leave 서울은 서울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찾으셔야 되고 만약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이라면 when leave for 서울 하게 되면 서울로 출발 시간 언제냐는 건 부산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서울로 돌아올 때 부산 출발 시간.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질문은 서울에서 출발한 시간이고 두 번째 질문은 부산에서 출발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leave 서울하고 leave for 서울하고 질문을 구분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휴가 일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휴가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물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휴가 일정을 잡았어요. 내가 일정을 잡았지만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정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취소했을 때 이때 언제까지 취소 가능하고 변경 가능한지 그리고 그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얼마의 페널티가 붙는지 이런 것들 꼭 확인해 두세요. 그래서 change나 cancellation을 할 때 그때의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기간이 있죠. 그래서 within 뭐 여행 출발하기 before 2 weeks, 그죠? 2주 전에 가능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꼭 잡아두세요. 그래서 휴가 일정 같은 경우는 변경 취소 시의 약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 좋아하니까 출장 일정 그리고 휴가 일정으로 나눠서 정리 두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자, 그리고 초대장, invitation. 초대장은 당연히 누구를 초대하는 건지, 누가 누구를 초대하는 건지 이런 것들 보셔야 됩니다. 특히 초대장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하나 있어요. RSVP. 라고 하는데 보통 이건 프랑스어인데요. 그래서 단어를 잘 보시면 이때 이 단어는 영어의 please 같은 거고 그리고 이 단어는 영어의 response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날 초대받은 날에 올지 안 올지에 대한 응답 여부죠. 간다 안 간다. 왜냐하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테이블 세팅도 해야 되고 음식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RSVP 이렇게 줄여 쓰게 되는데 초대장에서는 이 RSVP 정도의 줄임말은 이미 네가 알고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뭐 질문을 보다가 갑자기 RSVP가 있으면 이게 뭐야? 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챙겨 두시면 되겠어요. 앞전에 87 질문에서도 초대장이었는데 RSVP가 적혀 있었어요. 초대받은 사람이 철수였거든요. 근데 질문이 뭐가 나냐면 철수는 뭘 해야 되느냐 ask to do 물었어요. 근데 초대장에 뭘 딱히 하라고 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니 뭐 요청한 게 없는데 그냥 초대했으니까 몰라면 와 있으니까 뭐 부탁한 것도 없어 그지. 그런데 RSVP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 뭐예요? 당연히 초대한 사람에게 연락해서 나는 갈게 또는 미안 나는 못 갈 것 같아 이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초대한 사람이 민수였다면 철수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민수에게 연락한다. 이게 답이었어요. 왜? RSVP였으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아는지 물어본 문제들을 몇 번 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좀 챙겨두시면 좋겠어요. RSVP. 자, 그리고 survey 설문지 종류하죠. 특히 설문지는 맨 끝에 보면은 커멘트 넣는 부분이 있어요. 커멘트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뭐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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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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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근데 밑에 의견 있으면 달라 할 때 웬만해선 잘 안 쓰죠. 귀찮기도 하고 해서. 근데 거기에 쓴다라는 건 엄청나게 만족한 일이거나 아니면 좀 불만족한 일일 때 씁니다. 따라서 커멘트에 적혀 있는 내용은 이 사람이 제일 만족한 부분이거나 대체로 불만족한 부분인데 이게 출제의 타겟이 돼요. 그래서 설문지에서는
커멘트된 부분은 꼭 문제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커멘트에서 개인 의견을 추가적으로 기술한 부분, 이 부분은 꼭 한 문제 출제하니까 반드시 정독하셔야 돼요. 커멘트는 중요합니다. 설문은 취지, 목적이 있어요. 설문의 목적, 왜 이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지, 더 좋은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보통 to better serve you가 들어가 있죠. 특히 설문의 항목에 보면 사람들이 체크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제일 만족한 거,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를 준 좀 개선점인데, 이 부분 특히 가장 낮은 점수를 준 부분이 출제가 되면서 어떤 부분이 임프루먼트가 필요하냐 이렇게 잘 물어봐요. 그래서 이 부분 서베이 같은 경우 커멘트를 주목하시고 특히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준 쪽을 주로 출제하는 거 또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폼과 관련돼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폼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별표 표시된 거, 별표, 우리가 asteris크라 그러죠. 그래서 별표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굵은 글씨라든지 옆으로 누운 글씨, 그리고 이 별표 친 부분은 주로 주요한 정보에다가 하게 되는 거죠. 양식에서는 주로 이 양식에서는 주로 중요한 정보, 빈칸이 좀 짧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주요 정보인데 빈칸 좀 적네요. 여러분 그냥 적으세요. 주요 정보 또는 중요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양식에서는 주로 주요한 정보에다가 별표, 굵은 글씨, 옆으로 누운 글씨를 주게 되는데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특히 하단부죠. 이런 부분들이 보통 하단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글의 하단부에 별표를 쳐놓거나 또는 굵은 글씨가 되어 있는 부분은 꼭 중요합니다. 반드시 출제하니까 연결하시고, 또 별표가 있는 경우는 이 별표끼리 연결되는 정보예요. 그래서 그 별에 붙어있는 항목만 적용된다. 이런 뉘앙스니까 그것도 챙겨보세요. 자, 그리고 모든 폼은 단일 지문보다는 주로 이중 지문이나 삼중 지문, multiple passage하고 연계해서 출제를 합니다. 이때 그 연계되는 방식 같은 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중 지문에서 첫 지문에서 일정이 나와요. 그래서 9시에 출발하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문에서는 업데이트, 일정의 변경사항이 있으니까 알려주겠다. 이런 글들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세팅이 되는 경우에 첫 번째 일정에서 변경된 일정 두 번째를 적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실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정이 바뀐다. 프레젠테이션 1, 2가 서로 바뀌어 라고 해놨어요. 그래놓고 나서 이렇게 되면 일단은 분명히 변경된 정보죠. 바뀐 정보, 변경된 정보. 를 표시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1이 원래는 이쪽이 위에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갔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질문이 언제 프레젠테이션 1을 할 거냐 will 물었으니까 이제 변경되는 쪽으로 적용하셔야 돼. 이때 프레젠테이션 1 앞에 10시 되어 있는 게 이제 미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출제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시제를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은 일부러 언제 프레젠테이션 1을 하기로 되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당연히 원래는 예정된 게 10시였으니까. 그죠? originally가 여기 들어가게 되죠. originally scheduled. 이렇게 일부러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되는 부분 말고 그 이전에는 원래는 10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시제적인 부분을 좀 주목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바뀔 부분하고 변경된 이 전의 부분을 구분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파7 이론 부분은 이중 지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